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히 겪는 일인데 어떤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바로 직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로 직전 경험, 얼마 전에 겪었던 경험들이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을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직전 경험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멀리 가보면 10년 전까지만 조금 멀리 가면 그러니까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신축은 다 상승했어요. 근데 10년 전 조금 넘게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많은 분들이 신축은 분양가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진다 이렇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믿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겼다라고 답을 하기보다 먼저 한번 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역질문, 의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던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전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축은 절대 안 떨어지니까 그럼 신축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잖아요. 그럼 이게 전제거든. 신축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가 전제, 그리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나 대응, 신축을 사야 된다. 이제 이게 맞는데, 그럼 전제가 과연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변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신축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그럼 구축은 어떻게 될까? 그냥 제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냥 네.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신축에 비해서는 구축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똑같은 신축과 구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신축은 지금 분양가가 10억이고 지금 분양할 때에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축, 어느 정도 구축 아파트 이게 한 10억쯤 돼요. 근데 10억짜리 구축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신축은 과연 올라갈까? 주변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면 신축도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지금 명제가 맞는 말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신축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주변의 구축들은 어떻게 될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만약에 그냥 신축이 올라간다라면 구축은 어떻게 될까? 그 신축만큼은 아니어도 뭔가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신축 살 때는 이제 신축이 좋은 건 누구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게 목돈이 약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 논리만 가지고 한다라면 내가 사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신축이 올라간다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구축들은 안 올라갈까? 올라가죠. 같이 움직이거든, 보통은.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신축이 신규 분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주변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 자, 그럼 이 신축은 어떻게 될까? 계속 올라갈까? 아니요. 그 주변의 시세가 떨어진다면 신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제로 그냥 어떤 절대 진리인 것 같은 전제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아닐 수도 있네라는 게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얘기하는 사람한테 지금 지방에 신축이 있어. 그럼 살 거냐 말 거냐? 지방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지금 안 사게 되지 그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좀 주저할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신축은 신축이 아니냐? 근데 지방의 신축도 신축이 신축이죠. 근데 지방이어서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신축. 그러니까 전제로 또 깔아야 될 게 있어요. 숨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 신축은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제를 깔 때 내가 이 전제들이 정말 진짜 내가 무조건 적용해도 좋을 만큼 확고한 진리이자 전제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면 상황에 따라서 신축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히 겪는 일인데 어떤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바로 직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로 직전 경험,
얼마 전에 겪었던 경험들이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을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직전 경험인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멀리 가보면 10년 전까지만 조금 멀리 가면 그러니까 네.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신축은 다 상승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신축은 다 상승했어요. 근데 10년 전 조금 넘게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축도 하락한 적이 많거든. 근데 그 경험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겪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에 겪은 경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는 거라. 그것도 서울 수도권만 그래. 지방은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생기거나 하락하고 있는 데들 꽤 많잖아요. 그럼 지방은 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지방 얘기를 하면 그냥 지방이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가 전제가 틀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맞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근거를 내면 그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과거는 과거. 지금은 세상이 변했어. 아니 자기는 지금 이 논리를 그냥 절대절명의 진리인 것처럼 갖다 안고 다른 상황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면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뭔가 문제가 있는 논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일종의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조건을 굉장히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는 게 너무 복잡하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럼 선택 장애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준을 간소화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거를 하나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리스틱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일종의 휴리스틱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게 휴리스틱은 기준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거든요. 이 틀리는 거에 대한 타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일상생활 할 때 휴리스틱을 쓰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아요. 휴리스틱을 쓰면 틀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일상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휴리스틱을 썼을 때 틀렸어요. 그러면 타격이 있느냐?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과를 가져왔네. 근데 그게 나한테 엄청난 타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는 휴리스틱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고 일목요연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에 휴리스틱을 쓰면 절대 안 돼요. 틀렸을 때 혹시 리스크가 커서 그래요? 그렇죠. 틀렸을 때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종의 휴리스틱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신축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축은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절대 진리인 것처럼 휴리스틱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투자했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제가 틀려버리면 나한테는 어떤 결과가 오냐? 내 자산을 잃는 상황이 온다. 타격이 클 수 있는 거는 휴리스틱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갖다 쓰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거를 갖다 쓸지 안 쓸지 정확히 구분을 하고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지만 투자에는 휴리스틱을 절대 쓰면 안 돼요. 틀렸을 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내 자산을 잃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 신축은 안 떨어진다. 이런 휴리스틱을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축을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분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네. 이렇게 신축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축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보다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신축이 안전하다라고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하는 현장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네. 다른 물건이 떨어질 때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 원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간단하거든요. 원가에다가 적정 마진을 붙이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라는 거는 원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가 공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마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올라갈 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쓰면은 이 분양가라는 게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할 거는 분양가가 언제 정해지냐면 적어도 1년 전. 그럼 그때의 땅값, 건축비, 마진 이게 하면은 원래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가 10억에 정해졌다. 지금 분양가가 정해질 때의 주변 아파트 가격은 똑같이 10억일 때 그러면 자 분양가가 이제 현실화돼서 분양을 시작할 때 1년이냐 2년 뒤일 거 아니에요. 분양을 시작하려면 그러면 이때 주변 아파트 가격들은 올라가 가지고 얘는 한 15억 되어 있어. 근데 10억에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받으면 무조건 시세 차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자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것도 분양가가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땅값, 건축비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분양 땅값, 건축비는 아파트 시세에 후행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얘가 좀 낮아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올라갈 단계에서는 항상 이게 시세 차익을 무조건 주는 방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근데 자 여기서 어떨 때가 제일 중요하냐면 변곡점을 지났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럼 얘도 따라 올라가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꺾여요. 변곡점이 와서 얘가 꺾여요.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 후행하니까.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어도 주변 아파트보다 비쌀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느냐? 시세 차익을 주느냐? 안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는 무조건 싸다. 이 전제하고 똑같은 지금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변곡점을 상승기를 지나서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싼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는 분양을 해도 그다음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무조건 싸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일반 아파트 가격이 꺾여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싼 아파트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무조건 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런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오곤 하거든. 미분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수요가 적어지거든. 그럼 미분양이 생기고 그런 아파트는 안 오른단 말이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원리를 이해하고 이 시장에 적용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휴리스틱 같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거는 무조건 시세 차익이 생긴다. 이런 논리 전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연히 맞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짧은 경험을 얻은 사람들은 약간 무모한 행동들을 좀 자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나중에 보면 후회를 할 그럴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아래로 절대 안 떨어진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원리적인 측면으로 한번 이것저것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알았던 그런 것들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다라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다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